안녕하세요. 아는 직업 모르는 이야기. 직업의 모든 것을 까고 또 까서 속살을 보여주는 직업의 속살 진행을 맡은 김속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백수인데요.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 잡사이트를 보다가 세상에 이렇게 직업이 많다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문득 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과연 지금 준비해서 로스쿨 가서 변호사 해도 되나? 안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방송에는 바로 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변호사 편을 첫 방송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침 명함이 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라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민사가 뭔지, 네네. 형사가 뭔지, 네. 형사랑 민사 좀 알기 쉽게 구분 좀 부탁드립니다. 형사는 직접적으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구속시키거나 또는 사형시키거나. 아, 그럼 민사는 구속은 안 돼요? 구속 안 됩니다. 아, 그럼 난 저 자식이 네. 진짜 싫다. 네네네. 연맥이고 싶다. 네네. 그러면 민사는 아무 소용이 없네요. 민사는 돈을 이제 받는 거네. 돈이죠. 실리를 추구하고 그렇죠. 돈이면 민사. 저 자식한테 보복하고 싶다. 자유를 뺏고 싶다 그러면 형사. 아, 똑같은 사안이라도. 그렇습니다. 아, 네네. 그럼 좀 더 세네요, 민사보다. 훨씬 세죠. 뭐 민사보다 좀 이게 되나 보죠? 돈도 됩니다. 아, 형사가 더. 훨씬 됩니다. 자유를 뺏기는 상태가 될 수 있다면 대기업 총수 같은 분들도 아, 거기 가서 몇 개월 있고 그런 것들이 버티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바로 다음날 후회하십니다. 다음날. 들어가시자마자. 제가 한 번도 여태까지 만났던 분들 중에 그 안에서 즐겁게 생활했다는 분이 없어요. 독방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보석금을 주고서라도. 자유를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군대 생활보다 훨씬 가혹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치는 사실 군대에서. 더 심하죠. 모든 것을 다 제한받고, 모든 행동에 대한 제한을 받고,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한을 받고, 하긴 그 안에 들어가면 좀. 밥도 남들 보는 데서 다 먹어야 되고, 볼 일도 남들 보는 데서 봐야 되고, 아, 볼 일도요? 네. 큰 것도요? 네. 그런 문제들이 막 있으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인간임을 거의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무래도 그럼 형사 이러면 조금 어려운 분야 같기도 한데. 네. 굳이 형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형사사건에 제가 재능이 있는 건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변호사가 막 되고 나서 첫 사건을, 형사사건을 하게 됐어요. 형사사건을 하면서 어려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덜덜덜 떨면서 선임도 하고 그 목적을 달성했던 영장도 기각시키고 또 집행유예까지 받고 이제 돈도 다 받았어요. 그렇게 처리하면서 형사적인 재능이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 후에 해보니까 저의 성향하고 형사적인 그런 속도에서 나오는 긴장성 하루하루 막 쪼이는 느낌이 있어요. 구속이 되나 안 되나? 이 사건 자체에서 처벌이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문제니까 그분들도 심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행위 본연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라는 게 점점점 저의 색깔을 잘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 내가 이런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 사실 살면서 몇 번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게 비싸지 않을까. 비싸죠. 아, 그래요? 비쌀 수 그럼 있죠. 내가 만약에 그냥 제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네. 전셋집 들어가려고 했는데 집주인한테 아주 적은 돈이지만 그 네. 당시엔 저한테 큰 돈이었어요. 네네. 100만 원을 딱 계약금으로 줬는데 네. 나중에 딴 사람을 들여놓고 그 100만 원을 죽어도 안 준다. 네. 근데 과연 내가 그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쓰는 건 수임료가 더 나을 것 같은 그건 거예요. 하면 안 되죠. 아, 그거는 사실은 손해보는 일이죠. 평균 수임료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이제 뭐 평균이라 말하기는 어렵고요. 하한선이 이제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300, 더 무너져서 200까지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민사를 걸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300 이상은 돼야 변호사 쓰는 게 300 이상 쓰고 시간과 에너지를 또 써야 되는 게 있고 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4,500 정도는 예상을 하고 돈이 지출된다 라고 보고서는 움직이게 되니까 1,000만 원 밑으로 사건이 되면 이제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는 걸 기업들이 알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소액사건 관련해서는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죠. 사실 제가 그때 한번 법정에 가긴 갔었어요. 네네. 명백히 내가 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판사님께서 네네.
그냥 되게 쉽게 너무 근데 약간 다들 막 억 단위로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100만 원 가지고 가니까 네. 결혼을 바로 앞두고 첫 신혼집을 구하려고 아, 했었는데 네네. 마치 큰 어른께서 저를 훈계하시는 말처럼 법정싸움 길게 가지 말고 그냥 50만 원만 받아라. 많이 속으로는 억울했는데 네. 그때 변호사를 쓸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셨으면 한 700만 원 정도 손실 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50만 원에 합의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조금 아까 사전 인터뷰에서 우리 작가가 네. 통화를 좀 하셨다고 하는데 네, 네. 변호사의 어떤 사회적 이거 좀 너무 우리 작가가 좀 너무 진지한 질문을 했네요. 네. 예, 이이 질문은 하긴 하는데 네, 네, 네. 좀 짧게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나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고. 네. 보통 제가 생각할 때 변호사는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아니, 괜찮아요. 돈 되면 다 한다. 뭐 네. 이런 생각 많은 사람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다할 어쩌면.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뭔가 사회적 가치나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 이 말 네. 듣고 네. 사실 unbelievable 했거든요. 아, 네. 예. 맨날 고민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 네, 합니다. 가끔. 하고요. 예, 어떤 고민인지 핵심만 간단히 핵심적인 고민 헤드라인만. 자체는 어디를 방향으로 찍고서는 갈까? 어디를 좌표를 찍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야지 사실 갈 길을 갈 수 있고 저희도 돈만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사실 뭐 모르겠어. 이거는 뉴스 같은 데 보면 네네. 특정 뭐 땡앤땡 뭐 이런 거대 로펌들 보면 막 네네네. 엄청 대기업 네. 막 돈 많은 사람들, 네. 권력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편만 들어주는 것 같아서 네. 돈 되면 다 하는구나. 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나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네네. 가끔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그런 경우를 봤는데 네. 그럴 때마다 약간 자괴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는 입장에서. 네네. 법무법인 법승은 그러진 않겠죠? 아니요, 저희도 그거라고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 추구하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부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게 옳은지는 저도 사실은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큰 법인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도 자본적인 정의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비자본적 정의를 추구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본적 정의, 비자본적 정의 이거는 너무 어렵고요. 좀 쉽게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땐 개인적인 사정들은 많아요. 돈을 못 준 사정도 있고 돈 자체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생긴 것도 사유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그게 정당하냐 아니냐 따지는 문제도 완전히 다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 된 게 아주 극단으로 간 경우들이 이제 사실은 대형로펌 같은 데서 다루는 문제들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기업하고 소시민이 싸우게 되면 사실은 대기업은 대기업의 어떤 그 돈의 논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연구를 한 조직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근데 그 법무법인에 있는 모든 변호사들이 네. 다 그 조직에 속해서 그런가? 조직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자기 개인의 신념으로 봤을 때는 절대 저 대기업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하는 내 개인의 양심 몰라요.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네. 보니까 저도 해보니까 어떤 조직이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조직의 문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요. 근데 한참 반복이 되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본인이 모르는 순간이 오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어떤 많은 문제들 중에 네.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너무 낮다.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고 저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죄율이 낮은 게 나쁜 건가요? 속달님하고 저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다른 사람인데 100개를 하면 98개가 똑같아요. 결론이. 그럼 100개를 하면 98개가 무죄라고요? 아니요. 98개가 유죄인 거죠. 유죄? 네, 검사가 100개가 유죄예요 라고 보내면 98개가 유죄인 거예요. 2개만 무죄가 나오는 거죠. 2개만 다르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러면 있다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억울하다는 문제보다도 너무나 일출이 높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관계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조직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출이 높으냐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상태다는 소송 걸면은 대부분 유죄가 98%가 되는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 98%, 100개 중에 98개가 유죄가 남아요. 문제가 심각하죠. 와.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가질 않아요. 형사 고소 이거 무섭네요. 무섭죠. 98% 확률을 잘못 당하는 거네요. 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보내면 100개 중에 98개가 유죄가 나와요. 근데 법 모르는 저 같은 법알목 같은 사람들은 네. 죄가 있으면 유죄고 그렇죠. 죄가 없으면 무죄인데 네네. 왜 그게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게 야구도 아니고 타율도 아니고 명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이면? 법 자체에 대한 명백성의 문제보다 법의 사실 인정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검사하고 판사가 비슷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결론을 그냥 쉽게 갈 수가 있는 거라 생각해요. 아, 좀 어렵네요. 네.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싱크로율이 너무 높은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해요. 그럼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 네. 개선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이 개선하기는 어렵겠죠? 혼자서 할 수가 없죠. 아. 그래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아하. 그래서 변호사를 모아서 점점점 숫자를 늘려가고 있고 그런 가치를 회사에 반영시켜서 조직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무죄율이 2%다. 네. 법무부인 법승, 앞으로 향후 5년 이후 무죄율 몇 %까지 올려보겠다. 5%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아, 5%랍니다, 여러분. 네. 2005년에 한번 팩트체크 부탁드리고요. 네.